네, 생활정책연구원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수석해 주신 여러분,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디지털 미래정책연구소 이병선입니다. 생활정책연구원 포럼을 지난 여름부터 계속 이렇게 사회를 맡아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유튜브로만 여러분을 찾아뵙고 온라인으로만 만났었는데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많은 분들 얼굴을 뵙게 되어서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이 이름센터 이 누리호를 꽉 채웠을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아주 뜻깊은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빨리 이 상황이 벗어나서 모두가 일상으로 되돌아가기를 소망을 해보고요. 오늘은 우리를 위한 진짜 정책을 주제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알고 계셨고 또 느끼셨겠지만은 주로 오늘은 이 장애인 정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참석자 세 분, 패널 세 분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한국장애인 인식개선교육원장 김영웅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옆으로 한국영상해설협회 이사장 박광재 이사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대 한국재활정보연구소 부소장 맡고 계시는 정윤규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포럼은요, 세 분께서 생각하시는 장애인 정책, 그리고 정말 이 장애인 정책에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실현되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의 경험담과 곁들여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인식개선교육원 원장 김영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진행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정책 관련된 내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전날까지만 해도 자기소개를 한 5분 정도 하라고 해서 정책을 다 삭제하고 제 자랑만 잔뜩 나갔더니 또 사회자께서 정책 얘기하자고 하셔서 지금 약간 당황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랑을 잔뜩 담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강의 인식개선 교육을 나갈 때 제 이야기를 먼저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키 조그만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사람들 앞에 강의를 하게 된 그런 이유라던가 이 경위에 대해서 신뢰가 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있고요. 제가 삶을 또 보면서 우리 사회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 왔구나 라는 걸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를 통해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키는 1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게 난치성 질환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한 20여 년 정도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해 잘못 갖고 있는 편견이라든가 오해들, 이해들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활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저는 고령성분연증이라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령성분연증의 골은 뼈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뼈가 굉장히 약하고 쉽게 부러지고 키가 잘 자라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다치고 부러지길 반복을 했어요. 제가 20살이 되기 전까지 약 한 30번 이상 골절을 경험했습니다. 뼈가 한번 부러지면 두세 달 정도 병석에 누워 있어야 됐고 큰 수술도 여러 차례 했고 행사를 넘나들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까지만 해도 기침을 하다가 갈비뼈에 불상을 입을 정도로 아직도 그렇게 막 썽썽하게 튼튼한 그런 몸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몸에 약한 몸을 갖고 태어났어도 제 또래의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많이 행복했던 이유는 제 또래 장애를 갖고 있는 다른 친구들이 가족들이 부끄러워하거나 숨겼던 것과 다르게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를 굉장히 똑같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잘 존중해 주시고 많이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같이 다니고요. 어디를 가든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도 아버지가 처음이고 어머니도 어머니가 처음이었던 것처럼 제가 집안의 아들로서 갖고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제 밑으로 동생이 둘이 있는데요. 동생들이 원래 아이들이 자기보다 작으면 무시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키가 작고 몸도 약한데도 형, 오빠로서 존중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면서 다복한 2년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가족 구성원 내에서는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만 막상 사회에 나오면은 다르다는 것을 초등학교 때 처음 알았습니다. 학교에 입학하려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약하고 작은 아이가 우리 학교에 오면은 다칠 경우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학부모, 학생, 교사의 우리도 책임질 수 없다 해서 입학 거부의 당리가 일수였습니다. 아이들한테 강의를 다닐 때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은 다들 지금 보시는 얼굴의 표정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안타깝게 보는 거죠. 또래의 아이들이 왜 같은 나이에 학교를 못 갔을까? 그렇게 자주 다치고 힘들었을까?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보죠. 제가 그럴 때마다 좌절해야 했을까요? 아니면은 비장애인 학생들처럼 저도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했을까요?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 이전의 사진이라 아이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하나도 착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힘껏 소리쳐줍니다. 도전이라고 소리쳐줍니다. 네, 저도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2, 3년 뒤에 다시 찾아가서 편입에 성공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기존에 저를 반대했던 선생님들이 다 전근에 가셨어요. 그래갖고 새로운 선생님들이 저를 너무 환영해 주셔서 초등학교 6학년 편입을 해서 무사히 졸업을 했고요. 졸업장이 있으니까 중고등학교도 진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함께 공부하는 특수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대학에서도 언덕과 계단이 많다고 해서 반대가 많았는데 제가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진학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몸이 약하고 힘들었지만 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니까 저보다 힘든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고 제 안에 있는 재능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찾을 수 있어서 제가 다음 달에도 학교 졸업생들이 다 강의를 가는데 원래 제가 학교를 잘 가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마치 그 옆에 대통령들처럼 벽에 제 얼굴이 부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잘 가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님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대학에 들어가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혼자 열심히 도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같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러한 기회가 왔을 때마다 번번이 사회에서 안 된다고 할 때마다 못하고 힘들고 좌절하지 않았을까 해서 이분들 한 분 한 분들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 한 100여 분을 찾아서 이분들에게 하고 싶은 일들, 못했던 일들 다 이렇게 이루어주는 그 시간들을 가졌어요. 제가 고령성불면증이라는 질환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국 고령성불면증 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소원을 물어봤죠. 많은 분들이 제일 첫 번째 뽑은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공감됐습니다. 저도 밖에 나가기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모시고 전국 관광 곳곳을 여행을 다녔어요.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고 여쭤봤더니 영화 드라마에서처럼 캠프파이어를 너무 하고 싶다. 여름에 물놀이 하고 싶다. 네, 그리고 다른 친구들처럼 마음 놓고 운동하고 싶다. 이러한 것들 제가 15년 넘게 다 소원을 들어드리고 휠체어, 장학금, 의료비 등을 지원을 하면서 활발히 활동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을 돕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또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들은 너무 잘 알아서 쉽게 도와줄 수 있지만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갖고 있는 제가 만날 수 없는 분들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해서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빨리 끝내라고 삑 하시네요. 네.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활동, 여기 생활정책 포럼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참여하는 그런 활동 중에 일환이고요. 지금 열심히 강요 활동을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인식을 바꿔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 기고도 하고요, 방송에 출연도 하고 또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선생님들이 헬런 켈리, 설리번 같은 역할을 해주십사 이야기도 하고 사회복지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사회를 복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을 쌓는 하나의 회사가 된다, 지복회사가 되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었고요. 또 대선 후보 대변인으로도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장애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앞으로도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가슴 좀 뭉클한 얘기들 또 이렇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좀 이따 함께 얘기 나누기로 하고요. 네, 다음에 우리 박광재 이사장님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사실 저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어떤 부분적인 일만 조금하는 사람인데 오늘 우리 교수님처럼 또 우리 소장님처럼
위대한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 있으려니까 제가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인사드리겠습니다. 박광재입니다. 사실 저는 교회 다니기는 했는데 간증하고 막 이런 걸 별로 썩 많이 안 하던 그런데 오늘 황인국 이사장님께서 간증을 먼저 하라고 그래서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간증을 잠깐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서 또 느껴지는 이런 부분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실명은 한 13살 때 제가 마포국민학교를 제가 여기 썼지만 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그러는데 그건 확인할 수 없고요. 그리고 13살 때 실명을 하면서 집에 좀 있게 됐어요. 그 질병의 그 원인은 이제 망막방이라고 하는 질병인데 그야말로 당뇨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큰 뜻으로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명한 이후에 한 83년도에 그때 나이가 제가 21살 때인데 한 치료하느라고 눈 고치느라고 한 6년 넘게 7년 세월을 보낸 다음에 이것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라는 하늘의 큰 뜻을 깨달아서 대학교를 갔어요. 그게 중등부 과정부터 다시 졸업하고 이제 89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시절에 잠깐 돌아보면 남들은 한 가지도 잘 안 하는 공부 외의 일을 많이 해가지고 한 5개 학교 안에 단체장도 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는 못했겠죠. 공부도 안 하고 그런 것만 하고 다니다가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면서 막 결혼을 했더니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런 입장이 돼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사실 학교를 졸업하면 제일 좋은 부분이 타장애인 유형보다는 안마사 자격증이라는 걸 받게 돼요. 안마사 자격증을 잘 활용하면 사실 한 가족 먹고 살기나 또 자기 어떤 꿈을 이루기는 가능한 어떤 이런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 가는 것을 잠깐 포기하고서 내가 뭘 할까 하는 생각에 침 놓고 지압하는 걸 많이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부끄럽지만 이건 좀 아주 제 자랑이 많지만 제 주변 사람들이 현 시대에 존재하는 허준이다 이런 소리까지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황인국 과장님, 이사장님이나 등등 분들을 다 치료하는 과정에서 만났고 제 환자들이십니다. 제가 이제 2007년도에 사회복지대학원을 졸업을 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묻더라고요. 저에게 시각장애인이시고 그런데 무슨 의미를 가지고 대학원까지 공부를 하셨냐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제 나이 한 50 정도 돼서 제가 여유가 된다면 서대문 지역에 점자도서관을 좀 만들어서 저처럼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공부를 교재가 없어서 공부 못한 사람들에게 점자책을 좀 제공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시각장애인 학생들 요즘은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은 저 학교 다닐 때 3월달에 그 교과목 정해가지고 찾아서 점자도서관이나 복지관에다 맡기면은 빠르면 3개월, 늦을 땐 6개월, 시험 보는 다음 주간에 교재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는 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제 점자도서관을 하려고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2007년도에 졸업을 하고 나서 제가 점자도서관을 만드는 과정에 그 당시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 아이폰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90년도부터 컴퓨터를 사용했고 컴퓨터 강사로서 시각장애인들을 가르치던 사람이라 아이폰을 만져보면서 환자들 걸 만져보면서 이것으로 도서관을 만들면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도서관 빌리러 대출하러 가지도 않아도 되고 반납하러 우체통 가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연구를 하다가 우리 모바일을 통해서 점자도서관을 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고 이루어서 2011년도에 서대문에 영광시각장애인 모바일 점자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을 개관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 이런 한 손의 기계를 통해서 저희 도서관에 들어오면 얼마든지 점자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구현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저도 그렇고 제 처도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이 시각장애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생체적인 눈은 우리가 가능하다면 이식 수술을 한다든지 하면 가능하겠는데
안 되는 질병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이것을 도울 수 있는 아이센터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이제 모바일 통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길 안내 시스템에 가까운 건데 제가 이제 특허 2개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실현해 보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박원순 시장님 계실 텐데 박원순 시장님 비서실을 통해서 이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가 제공했더니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그래서 인정은 받았는데 시청에서 여러 공무원들이 오더니 계속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어떤 이런 자격을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각장애인협회 회장 출마도 해봤습니다. 그 아이센터를 이루기 위해서. 근데 이제 여기 우리 사회자께서 아까 질문하셨는데 이제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죠. 제가 2014년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카카오에서 그 사회공헌 앱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사회공헌에서 가장 쓰일 수 있는 그 앱을 그때는 이제 이론이고 그래도 전 실물도 제공했지만 그러면 카카오에서 그 앱을 만들어서 기증해 주기로 한 그 콘테스트에 나가서 제가 1등을 했어요. 1등을 했고 그 해 12월에 카카오에서 그것을 좋은 소식이 올 줄 알았는데 그 담당자가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이 사업을 좀 크게 하고 싶어서 계획서를 올렸는데 좌절됐다. 최고 경영자가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한 25억이라고 했나 봐요. 저는 1억이면 앱 만들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 사업이 정체 없이 그냥 무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앱이 어떤 앱이냐면 혹시 여러분 Be My Eyes라고 하는 앱 아십니까? Be My Eyes. 우리나라 거는 아니고요. 저 외국 건데 이 앱이 세계적으로 한 800만 명이 사용을 합니다. 장애인과 봉사자가. 장애인과 봉사자가인데 이 앱을 깔아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비춰주면 그게 카메라 통해서 보이면 상대방의 어디든지 떨어져 있는 봉사자가 그걸 보고 당신 앞에 있는 게 뭡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앱을 제가 따져보니까 한 2년 정도 제 아이디어가 앞섰더라고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저는 좀 좌절을 했었고요. 그런데 어떤 큰 뜻에서 보면 그때 그 상담사로 양성하고 길렀던 그 우리 그 상담사들이 그 영상 해설사라는 이름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그 영상 해설사들이 아이센터가 막히면서 그것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정두원 이제 자꾸 하셨지만 정두원 의원님과 그리고 황인국 지금 이사장님과 등에서 사단법인 한국영상해설협회를 창립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때 양성되고 그 이후에 양성된 한 83명의 현장 영상해설사들이 지금은 시각장애인들이 요청을 하면 수호 통역사와 같이 그 현장에 가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현장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 한번 박수 한번 쳐보시겠어요? 박수를 유도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사실은 시각장애인들은 이런 데 오면 어디에 어느 만큼의 사람들이 분포되어 앉아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수를 치면 소리 듣고 그쪽이 많구나 그러고 그쪽도 쳐다보고 이렇게 둘레둘레 봐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장 해설사가 있으면 저희들 옆에 사람들에게 방해주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수신기를 이어폰을 꽂고 그 해설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의 입은 옷의 트렌드가 무엇인지 또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은 직접 보지 않아도 그분들의 말과 그분들의 표현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이 사업을 또 하나의 눈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또 하나의 눈이냐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것만이 보는 게 아니고 저희들처럼 손으로 만지는 것도 만져본다 그러잖아요. 느끼는 것도 느끼는 것도 있고 듣는 것도 들어본다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그런 해설사들의 정확한 표현, 저희가 이제 내건 어떤 그 모토나 방향은 국민들의 뭐 학식이 많든 또 나이가 어리든 90% 정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90% 정도는 설명하면 알 수 있는 언어로 해설을 해주면 좋겠다. 시각장애인도 이제 여러 층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83명이 지금 보유돼 있고 2017년도에 본격적인 궤도에 한번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좀 지원받아서
잘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올해 또 다시 한번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영상 해설 지원 사업 뭐 이런 서울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중구청 우리 서양호 부총장님과 그 각계각층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해서 중구에다가 최초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 해설 센터를 개소를 합니다. 이게 12월 4일 날 토요일인데 그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이제 그 정책 제안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이 부분을 여러 각도로 어떻게 해서 안정된 서비스를 하고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필요할 때 이런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하다가 우리 그 장애인 복지법에 보면 그 우리 지역사회 재활 시설 이런 그 조건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이제 그 텍스트로 작성을 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다가 정식 어떤 시설로 만들어서 안정이 되면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필요할 때 청각장애인을 위한 소통역 서비스와 같이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도 뭐 저는 제안하고 또 방법을 잠깐 제시는 하지만 이런 일들을 끝까지 만들고 이루는 것은 우리 주변에 비시각장애인분들 특히 또 힘이 있으신 정치하시는 분들 또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루어 주었으면 하는 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센터로서 우리 시각장애인의 또 하나의 눈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까 제가 10분 발표하라고 사전에 발표 실수사 말씀드리니까 5분밖에 할 말이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한편에 뭐 다큐멘터리를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정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은 굉장히 사회활동 위주로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인 얘기를 좀 이제 하려고 준비해왔습니다. 저는 1958년생인데요. 59년도에 전국적에 소아마비가 유행이 되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오팔개띠인데, 오팔개띠들이 소아마비의 장애를 가진다. 그래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휩쓸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지나면서 이제 그렇게 장애를 입게 되었죠. 예. 여기 이제 제 어릴 때 사진입니다. 그때가 장애를 입기 전일 거야. 예. 그러게 이제 좀 약간 움직이려 하다가 장애를 입게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제 삶이 참 힘든 상황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한 20년 21살 때까지 제가 참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로 장애를 수용하지를 못한 거죠. 왜 내가 이런 장애를 갖게 되고 특히 그 당시에는 아시겠지만은 50년 전이니까 우리 장애인들은 사실 전교학교도 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거부를 당했죠. 우선은. 그러니까 내 같은 또래 친구들은 학교를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원하고 싶은 걸 다 하는데 왜 나는 이런 일을 내가 굉장히 하나님도 원망도 하고 뭐 심지어는 정말 매일이 아침에 눈만 뜨면 어떻게 죽을까 이 연구만 했습니다. 몇 년간은. 그러다 자살 기도도 한 7번 했다고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걸 기억하는 거 숫자를 그 정도로 힘들었고 그러다가 21살 때 비로소 내가 깨달은 게 이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뭐 어직을 갖거나 못 갖거나 이런 소유적인 게 아니고 존재 그 자체에 의미가 있구나. 이걸 제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깨달음이 온 것이 어떻게 왔는지 저도 참 이해가 안 되게 신비롭게 왔는데요. 그러면서 살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게 이제 21살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회 속으로 나오게 되고 특히 이제 그 당시 장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가 하다 보니까 그 전만 해도 사실은 제가 장애를 혼자만 겪었어요. 세상에서 나 혼자만이 장애인인 줄 알았는데 사회로 나오니까 나 같은 장애를 입은 친구들이 많다는 걸 보게 특히 성당 활동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장애인 성교회를 엄마와 같이 만들어서 부산에서 그래서 이제 사진에 나오는 대로 뭐 여러 가지 활동, 체육 활동도 지목 모임도 갖고 이제 그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 속으로 제가 이제 활동 영역이 점점 커진 거죠. 부산의 시민운동도 참여하게 되고
엠네스티 뭐 이런 활동들, 또 장애인들 작품을 모아가지고 작품 전시회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그래도 이제 그 당시 아시겠지만 한번 보자. 30년, 40년 전에는 우리 장애인들의 그 운동이라는 것이 보통 상용사라죠. 그분들이 활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 우리 젊은 장애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구태스럽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장애 문제를 좀 더 학문적으로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론적으로 어떤 접근해가 새로운 길을 한번 열자 해가지고 장애 근육문제연구소 부산지소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실무를 맡아가지고 활동을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장애를 입으면 10대 때 엄청 고통 속에서도 사실은 일기장을 매일 적었어요. 그것도 제가 참 신기할 정도인데 그 일기장을 보면 온갖 뭐 하나님에 대한 원망부터 온갖 뭐 안 좋은 일들 뭐 좋은 일들 참 희노애락이 다 담긴 일기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문학에 가깝게 되고 그래서 문학 동호회를 만들면서 시집도 내고 결국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속대문학 우연히 속대문학 잡지에 제가 응모를 했는데 결국 본상까지 이제 수상하는 영광도 얻게 되고 시집도 내고 또 결국은 이제 시민운동하면서 사회비평집 마침 저때가 딱 2000년입니다. 밀리니엄 시대를 맞아가지고 저기 나오는 이제 제목이 빈들에서 부르는 새천년의 노래인데 제 생각할 때 빈들이라는 게 바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저 역시도 장애를 가짐으로써 모든 정규적인 사회 정상적인 그 삶에서는 배제당하고 빈들로 쫓겨났다. 그래서 빈들은 장애를 가진 그런 상황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야 요즘 와서 이제 이런 재활 박사과정을 끝내고 재활과정 교재도 만들고 사회비평도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구대학에서 박사학위 박사모를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장애 문제가 이제 당사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장애인 운동에 자연스럽게 함께하게 되면서 여기 나오는 박경석 그 장애 철폐 그쪽에서 같이 하고 또 특히 제가 대구 원래 고향이 대구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가톨릭 신자니까 대구 시립 희망 문제를 제가 아주 주도적으로 그래도 해가지고 좀 해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톨릭에서 운영하지만은 여러 가지 비리들이 드러나고 뭐 안 좋은 일들, 장애 임금 문제 그런 데 개선시키도록 노력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정치적으로 결국 그런 것 같아요. 복지라 하는 것도 결국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이제 확실히 제도화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정치적인 그런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장애인 운동도 여기 보면 바로 이겁니다. 대구 시립 희망원 문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그렇게 비리 문제를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민운동인데 제가 국회에서 이래 장애인 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하나 이제 의미 있는 결과물이 감사법입니다. 여분이 손월던 분이 국회 앞에서 10년 동안 노숙 투쟁을 했습니다. 감사법 통과 투쟁하고 거기에 대학 안에 강사들의 그 처참한 삶을 개선시켜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계속 정치권에서 전념되지 않다가 제가 그래도 중간 역할을 하게 돼가지고 결국 이제 통과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전문이죠. 장애인 자유생활 소음연맹이라고 자유생활센터 세3의 이제 연맹이 단체죠. 그걸 같이 설립했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운동도 하면서 또 가톨릭 신자니까 저는 사실은 장애 문제를 접근하다 보니까 하필이면은 모든 시설 큰 시설들이 되게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꽃동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종교 교회 세신의 문제를 함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좀 바뀌어야 된다. 장애인 복지 옳게 살려면 교회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겁니다. 제가 늘 트위터를 하는데 트위터에 보면은 세 가지 인생 제 목적을 적어놨어요. 제가 가져야 할 인생 가제가 하나는 인간 복지, 또 하나는 교회 세신,
또 그리고 사회개혁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저한테는 이 세 가지가 사실 하나로 저는 느껴집니다. 사회를 바꾸는 거, 또 복지로서 복지 공동체를 만드는 거, 또 그 핵심에 종교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늘 그 세 가지를 제 인생의 참 과제로 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복지에 공급 오늘 좀 있으면 제가 이제 그 제도 개선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장애인 문화예술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가수를 제가 느끼면서 앞으로 그쪽에 제가 좀 투신하려는 생각을 하고 참, 최근같이 너무 흥미있게 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일 해결해 나가는 자기 앞길 개척해 나가는 것에 대부분 급급한 게 현실인데 세 분은 그 사실 이 비장애인들 일반인들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문제를 넘어서서 그것이 포함된 사회 문제의 해결까지 나서서 그것을 주도하고 또 서로 연대하고 지원하는 그런 활동까지 펼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새삼 이렇게 깊은 그런 존경의 마음이 듭니다. 제가 각각 이제 조금씩 질문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인 이야기도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힘을 쓰고 계시잖아요. 여러 이제 교육을 다니고 이렇게 비장애인들 특히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활동하시면서 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이 전혀 안 통해서 인상 깊었을 수도 있고 너무 이렇게 잘 받아줘서 인식이 개선되는 것이 딱 느껴져서 좀 인상 깊었을 수도 있고 그런 순간이 있다면 어떤 여기 이제 침과 이렇게 안마로 사람의 병을 고치시는 유명하신 분이 계셔서 아마 잘 아시겠지만 만져서 바로 효과가 나올 때만큼 기분 좋을 때가 없죠. 그렇겠죠. 인식 개선 교육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들 나이가 성이 다 넘은 분들이 많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직접 강의 현장에 나가서 경험했던 것 중에 제일 즉각적으로 바뀌었던 거지 어느 기업에 이틀 연속 강의를 갔는데 첫날 강의 현장에 가서 여기 한 5cm 단상이 있어서 제가 못 올라가네요. 아쉽습니다. 라는 얘기를 남겨놓고 왔는데 다음날 가니까 거기 사장님께서 경사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뭔가 부모의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이렇게 현장이 바뀔 수도 있구나라는 걸 한번 느낀 적이 있었고 초등학교로 강의를 코로나 이전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가서 강당에다 300명 되는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강의를 했어요. 전교생을. 마치고 나와서 이제 이 친구들이 언제 장애인과 함께 이제 만져보고 만나보고 이렇게 인사를 해보겠어요. 그래서 항상 출구에 나와가지고 한 친구씩 악수를 하면서 떠나고 그러는데 한 3분의 1쯤 나간 다음에 죄송한데요 한번 안아봐도 돼요? 라고 저한테 용기 있게 물어본 친구가 있었어요. 이어서 그 200명 아이들을 다 껴왔는데 뭉클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면이 그려지네요. 네.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발표 자료에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이 가장 좀 인상 깊었는데 다 개론을 가르치지 않느냐. 건축학 개론, 정치학 개론. 근데 이게 사람학 개론을 가르쳐야 된다. 그거 써놓은 게 있으시더라고요. 이 사람학 개론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뭘 가르쳐야 되는 겁니까? 항상 강의를 다니면서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저는 관점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고양이와 쥐도 서로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포식자와 아니면 이렇게 천적으로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것처럼 인간 세상에 있는 사람도 각각의 역할이나 또 주어진 환경이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해 상대의 관점을 보지 않고서 자신만의 생각으로 서로 소통하려고 하고 강압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 갈등이 비롯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단지 장애뿐만 아니라 성별 갈등, 또 세대 갈등, 인종 갈등, 종교 갈등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관점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애에 대한 관점도 장애우를 대하는 관점도 마치 남녀가 다르고 국적이 다르고 그러듯이 그냥 서로의 다름을 그 사람 편에서 이해하고 네, 맞습니다. 인식하고 이런 건가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서로에 대한 어려운 부분들을 짧게라도 공감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 시간 이후에 세상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좀 더 다양화시키고 객관화시키고 좀 더 상호 배려의 차원으로 바꿔가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사람학회론을 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요 질문은 좀 뒤에 뭐 정책 얘기를 좀 따로 하긴 하겠지만은 지금 그 장애인식 개선 교육, 그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법적 의무화가 됐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의무화된 지가 얼마 안 됐죠? 약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 정도. 네. 혹시 뭐 그 입법 과정에 좀 관여를 하셨나요? 그 입법 과정에 관여한 분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분도 역시 시각장애인 관련된 단체 회장으로 하셨는데 그분이 지방을 다니시다가 장애인들이 번번이 직장을 그만둔 이유가 장애인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직장 환경에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1, 2년 만에 통과된 법입니다. 아,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전국으로 강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직장을 떠난 지 조금 돼서 그런지 이제 그 의무화된 그 상황들에 대해서 그 직장 내 분위기를 좀 감이 좀 안 잡히는데 좀 잘 진행되고 좀 실제적으로 좀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인식 개선 교육 자체가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소방 안전 교육처럼 의무 교육으로 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것처럼 아예 1년에 한 번 우리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시간 때우고지 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솔직히 적지 않게 많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장애인 당사자가 가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기회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요. 직장에 아무리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도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장애인이 없으면 무용 지물이에요. 또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보는 게 전부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냥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내일이 될 수 있다. 또 우리 가족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자꾸 환기시켜주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한길 사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발표 드리면서 갑자기 그 IT 쪽, 그 아이폰이 나오고 이런 건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얘기까지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어떤 뭐 장애인 운동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IT하고 이렇게 접목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발상이 어디 있어야 이렇게 출발을 하셨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중도 실명을 해서 사실 이 점자를 읽어나가는 것에 굉장히 부담감이 있어요. 나이 21살 때 중학교 과정 공부를 했으니까 보통보다 한 7년 정도 늦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21살 때 이제 병학교를 그 당시만 해도 국립서울명학교 서울에 있는 학교에는 전국에서 좀 공부 좀 하는 학생들이 다 시험 보고 들어왔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지자체적인 그런 게 없을 당시고 그래서 서울명학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각장애인들로서는 서울대학처럼 시각장애인들 속에서 그렇게 알려질 때인데 그럼에도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면서 가장 낙담을 하고 했던 그 기억이 점자를 빨리 다량으로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자를 사실은 저 지금 정도면 웬만큼 읽긴 읽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A4 용지가 점자로 하면 4장 나오거든요. 그 4장 나오는 것을 저희는 1시간 정도 걸려야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굉장히 불리한 건데 90년도에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 가기를 사실은 포기를 하고 의학을 배워서 이제 침투론을 하고 돈을 벌 때에 90년도 정도 돼가지고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학원에 가서 배웠는데 배우고 나서 제가 2달 배우고 나서 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것이 내가 2달 배우고 나서 책을 볼 수 있는 눈은 떴다. 사실 눈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처럼 길을 자유롭게 다니는 그런 보는 눈도 있고요. 뭐 사람의 마음을 보는 눈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저로서는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 다니는 입장이어서 우리 시각장애인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칩시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거는 그 당시에 대기업에서나 쓰는 거지 일반인도 잘 안 쓰는 건데 시각장애인에게 왜 컴퓨터를 가르치냐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시각장애인이 컴퓨터를 잘 쓰면 그 장애를 극복하는 장애 극복 도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를 보십시오. 저는
그 당시에 하이텔, 천리안 이런 걸 통해서 신문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성을 굉장히 알아서 저희가 한 9년 정도를 그냥 교회에서 또 주변에 또 이렇게 어떤 작은 단체에 가서 무료로 컴퓨터를 가르쳤어요. 컴퓨터를 시각장애인들에게 가르쳤는데 그 가르치던 가운데서 제가 컴퓨터를 많이 배우게 되었고 그래서 실로암 복지관이라고 지금 관악구에 있잖아요. 그 복지관이 99년도에 오픈할 때 제가 초대 그 컴퓨터 강사로 그래서 그 IT 교육의 그 기초 커리큘럼 제가 썼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복지관에 근무하고 또 직업복지를 공부하고 하다가 다시 이제 그 침소론을 하기 위해서 또 와서 이제 돈도 잘 벌어 집도 사고 했는데 그 어떤 마음이 그 생각이 끊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 한도 내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2010년도에 아이폰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 그때 그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죠. 아이폰 처음 받으면 스마트폰 받으면 멘붕이 와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할 당시에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너무 신기했고 유리밖에 없는 이것을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좀 안타까웠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하나를 읽었는데 그 미국 시각장애인인데 그분이 이제 오스틴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하는 그 수기 중에 내가 본 하늘 이렇게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라고 그랬는데 하늘을 어떻게 봤지? 그리고 내용을 읽어봤더니 그분이 그때 그 칼라를 읽어주는 스마트폰 앱을 가지고 하늘의 색깔을 처음에 이렇게 해서 그 앱을 통해서 듣고서 하늘을 봤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을 쓰네? 이것이 더 이제 거기에 마음이 가서 과연 어떻게 썼지? 그래서 쭉 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되는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좋은 나라에서 생산되는 전자기기의 한 40%는 어떤 장애인들이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 규정을 안 지키면 판매를 할 수 없는 그런 강제 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왜 없었는지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2012년도에 그 모바일 점자 도서관 개관할 당시에 그때 그 차관급이신 분도 오셔서 또 정두원 의원님 같은 거 오셔서 제가 한번 아주 심하게 아니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휴대폰도 어느 정도는 시각장애인들이 쓸 수 있도록 해서 미국에 수출한다는데 왜 국내에서 판매되는 그 기기에는 오히려 만들어져 있는 기능을 빼고 파냐. 그래서 제가 아주 그때 굉장히 그 마음이 상해서 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센터를 스마트폰 아이폰을 통해서 비춰주면 상대방에서 통화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화상 통화 정도의 시작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상담해주고 응대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면 시각장애인의 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점자도서관에는 지금 아까 구상하셨던 그런 그 IT 여러 장치들이 그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네. 저희 그 도서관 홈페이지에는 네. 다른 도서관은 시각장애인 도서관은 그냥 오디오 도서들만 전시를 대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테이프 듣듯이 이렇게 MP3나 이런 걸로 하는데 저희는 화면에다 그 텍스트를 뿌려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한 손에 같은 것들을 점자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도서관이기도 합니다. 잘 계속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네요. 우리 정규 교수님, 그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신학, 인권, 문학 또 시인으로서도 활동하시고 이렇게 그런 활동 분야를 이렇게 다양하게 가져가는 것이 어떤 지금 활동하는 것에 어디서 그런 이 동력이 나오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니까 이게 다 연결된 것 같아요. 다 연결되는. 그리고 저는 이제 부산에서 장애인 아까 선교회 장애인 운동을 하면서 가톨릭 신자니까 사실은 우리 가톨릭은 늘 단체가 더 커지면은 지도 신부님이나 지도 사제가 파견이 됩니다. 그 모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근데 그 시대에 3년 전에 가톨릭 신부님들이 장애인 현실을 알 택이 없죠. 그러다 보니 저하고 좀 트러블이 생기니까 옆에서 아는 신부님들이
그러면 분도 제가 베네딕토 세례명이 베네딕토 네가 오면 사제가 되라 이런 거예요. 그래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신학교도 가려고 문을 두드리는데 결국은 그게 안 돼요. 문이 안 열려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니까 상황에 맞게 자꾸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부산에서 여기 저 장애운동 하면은 그 당시에는 지금 말하자면 거대 여야당이 아니고 진보 정당들이 저희들한테 다가왔어요. 행사를 이뤄가면 도와주려고. 그러다 보니 정치에 또 눈을 뜨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발표자료 그 제목이 그 IL 관점에서 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이 IL 관점, 그게 어떤 건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 조금 전에 저 보여드린 제 삶 자체가 네. 정말 IL 가정하고 거의 비슷하게 왔기도 하고 그 자립적인 삶 뭐 이런 의미인 거죠. 자립운동이지 맞아. 이 네. 미국에 시작된 겁니다. 네. 국내에는 2000년에 도입이 돼서 일본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뭐 사회에서 눈에 보이는 장애인 운동들은 거의 IL 운동가들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통해 가지고 편의시설 이게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라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하고 있죠. 네. 주로 그러니까 이동권, 그렇지 이동권, 교육권 뭐 전반적인 걸 네. 쟁취하는 그런 운동. 심지어 이 이룸센터 이 마당에 가면 지금 큰 건물 하나 가구물이 써 있지 않습니까? 시위하는데 몇 달쯤 하고 있죠. 저 입구예요. 예, 입구에. 네, 바로 그분들이죠, 바로. 네, 네. 그분들은 지금 발달장애인도 삶을 국가가 책임지라 이런 주장을 펼쳐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말씀을 잘 꺼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그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는데요. 저도 사실 좀 국회 근처에서 뭐 이렇게 시정 생활하면서 이 근처에서 여러 활동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런 데이터도 처음 와보고요. 네, 사실 저도 뭐 그렇게 별로 관심이 그동안 없어서 좀 죄송하고 부끄럽기도 한데 오늘 오면서 마침 또 이렇게 그 앞에 상당히 장기 농성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뭐 3대 입법 해서 그런 요구들 내걸고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뭔가 이게 장애인 문제, 이 요구 사항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풀려 나가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뭐가 좀 막혀 있는 과정입니까? 세 분께 모두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볼 때도 뭐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기도 하지만 복지 역시도 이제 뭐 30년 전에 운동할 때 비하면 참 천지개벽이죠. 그렇지만은 아직도 우리가 OECD 거의 선진국에 비하면은 복지 예산부터 해가지고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IL이라는 게 그 인디펜던트 리빙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립생활이라는 용어를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데요. 매 시기 때마다 장애인 단체에서 가장 삶에 직결되는 문제들을 3대 과제, 5대 과제 이렇게 해서 정부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까지만 해도 등급제 폐지, 요양의무제 폐지, 탈시설 정책, 지원 이런 것들이 얘기했는데 장애인 등급제는 이제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많은 데서 많이 단계 과정이 변해가는 그리고 또 발달장애인 관련된 그런 지원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차츰 새로운 개념들을 또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박건희 이사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저희 법인에서 우리 활동지원센터도 운영을 하고도 있고요. 이제 저는 우리 두 분처럼 거시적으로 또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시각장애 쪽에 많이 치우쳐 있기도 하고 어떤 또 일반 생활 제가 직접 제 경제생활이나 이런 것을 책임지면서 이렇게 오다 보면 우리 비장애인들의 어떤 생각 같은 거를 좀 많이 듣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두 분도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그 IL 센터 등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이제 모든 것을 국가에서 해줘야 된다,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데 그걸 뭐 반대하는 이런 생각보다는
장애인들 스스로도 노력이 더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제 어떤 상황에서 좀 일시적으로 보면 제가 2004년도에 중창단 활동을 발표를 하느라고 미국 순회 공연을 갔었거든요. 2004년도만 해도 우리가 복지가 이렇게 잘 안 돼 있어서 사실 서울에 있는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새벽에 와서 안마를 해달라든지 또 택시를 타서 혼자 지팡이를 짚고 가서라도 살아야 되는 그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절실하게 있었고 그것들을 감당할 때인데 제가 미국에 가서 그때는 저희보다 훨씬 잘 돼 있는 그런 사회보장적인 체제를 봤더니 너무나 무기력한 사람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어떤 발전적인 것보다는 그저 이제 수동적으로 정부에서 해주는 어떤 이런 상황에서만 한계에 맞춰져 있는 우리 한참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하향 평준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잖아요. 사실은 그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갔다 와서 한 얘기가 우리나라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은 살아있는 물고기 같고 다른 사회복지가 발전됐다라는 그런 데는 좀 아닌 것 같더라. 이제 이거는 제 표현이 꼭 맞다고는 안 합니다만은 저는 지금도 제 주변에서 우리 시각장애인든지 아니든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아무리 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여도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두 분 우리 소장님이나 교수님부터도 제가 굉장히 존경스러운 부분이 노력하셔서 그만큼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여타 장애인들도 이런 부분들처럼 자기 노력하지 않고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자립생활에서도 스스로 하는 것을 돕는 거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돕을 수는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IL에 보면 좀 더 넓게 내지는 자기 주도라고 하거든요. 자기 주도인데 어떻게 보면 활동보조인의 주도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 또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IL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모두에도 얘기가 나왔었지만은 그런 정책들이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역시 입법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고 또 실제 이제 정책 결정을 하는 법을 만드는 곳에 또 장애인 요구가 반영되고 또 직접 또 참여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이번 국회에도 아마 3명 정도 장애인이 이 국회로 들어가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게 한 10여 년 됐죠. 벌써 이렇게 장애인들이 비례대표로 되고 있었던 게요. 장애인 비례대표 관련해서 석사 논문을 썼어요. 네. 장애인이 국회에 입성한 게 15대 국회 때 이성재 국회의원 때부터였는데 당시에는 이제 총재 정치라고 해서 정당의 이제 제일 높은 지도자가 이렇게 공천권을 이제 행사하기였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그때 당시 총재였죠. 총재께서 장애인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공천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비례대표가 이어지기 시작한 거는 16대 때는 말번을 받아가지고 비례대표 말번을 받아서 원내에 들어가지 못하셨는데 17대 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열린우리당 여성 장애인 장양수 의원님께서 두 번째 스타트를 끊으시고 그 뒤로는 계속 이제 장애인 비례대표가 꾸준히 이어졌고요. 안타깝게 이 앞에 이제 21, 그 앞에 한 번 더 이제 공석이 있었어요. 장애인분들이 진출하지 못했던 그런 또 있었고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이 또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런 역사 속에서 확실히 그런 게 효과를 발휘하고 현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 장애인들이 무슨 국회에 가서 뭘 하겠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평균 이상 굉장히 놀라운 의정활동을 보이셨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그 의석 안에 인구 비율만큼의 장애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사회가 조금 더 진보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은 그렇잖아요. 본인의 문제에 대해 당사자가 직접 해야 그 문제에 대한 마음 자세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기 저는 장애인들의 정치 진출은 굉장히 적극 강조하는 마음입니다. 지방의회 쪽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지방의회 쪽에서 실질적인 좀 정책을 입안해야 될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은 그래요. 우리나라 정당에서 장애인들한테 비례대표를 줄 때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 가듯이 상징성. 상징성, 상품성 이 정도로 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까지는 그렇게 특별하게 신경을 마음에 안 가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기도 있고 또 지방 지역은 또 직접 경쟁을 해야 되는데 장애인이 사실 정치적인 능력이 또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런 그런 부분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장애인은 어떤 한 명, 두 명 정도로 그냥 상징적으로 내보이는 데 급급했는데 2014년도에 지방선거 때 그 여성 공천을 기초 1번 해주면서 네. 장애인 공천이 대거 탈락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크게 그 장애인분들의 지방의회 진출이 좌절된 적이 있었는데 2018년 그리고 내년에는 나름 의석을 많이 차지해서 장애인 관련 정책 꾸준히 이야기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느끼는 게 좀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 들어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얻어가는 느낌입니다. 네, 이것으로 제25회 생활정책 포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